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유목민족사부터는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시리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시작은 역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으로 시작해야겠죠. 처음부터 주인공이 등장하는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전에 그 이전 몽골 초원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초원지대는 흉노족을 시작으로 선비족, 유연족, 돌궐족, 위구르족들이 각각의 유목 제국을 건설하며 몽골 초원의 주인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위구르 제국 멸망 후 북방은 요하 지역에서 흥기한 거란족과 만주 지역에서 흥기한 여진족이 각각 요나라와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몽골 초원 일부까지 영토로 점유했지만 그들의 중심지는 중국 대륙의 동북방이었고 몽골 초원이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유목부족들이 산재해 있던 공백의 땅이었죠. 9에서 11세기에 걸쳐 몽골 동쪽 끝에 있는 지금의 에르분의 강에 거주하던 몽골실이라는 유목민족들이 서쪽으로 몽골 초원지대 중심지로 이주하였습니다. 바로 몽골족의 전신이죠. 몽골시리와 몽골은 발음만 비슷할 뿐 무관한 민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지대와 중앙아시아인 몽골시리 이외에도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나라 혹은 부족을 뜻하는 다양한 울루스대를 조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가족과 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지배되는 유목사회에서 몽골 초원지대로 이주한 몽골시리들끼리의 경쟁이 피 튀겼는데요. 훗날 징기스칸이 여러 부족 단위의 몽골시리를 통합하고 몽골이란 하나의 민족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본명은 테무친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중심지대로 이주한 몽골시리들을 카마그 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테무친은 카마그 몽골의 여러 울루스들 중 오눈강 근처에 살던 보르지기트라는 부족 출신으로 아버지 예수게이가 보르지기트의 부족장이었죠. 테무친의 출생 연도는 설이 분분한데 지금의 몽골에서는 1162년으로 삼고 있답니다. 테무친이 10살 안팎이었을 때 예수게이는 또 다른 울루스 콩기라트 부족장의 딸과 테무친을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인들에게 독설되어 버렸죠. 타타르인들은 투르크 계열의 한 분파로서 초원지대에 터전을 두고 카마그 몽골인들과 경쟁하던 유목민족입니다. 10살짜리 테무친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아버지의 죽음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자기 친인척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를 도련님 모시듯 대했던 그 수많은 부하들이 전부 등을 돌렸죠. 어리고 힘이 약한 꼬마 테무친을 자기들의 부족장으로 모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린 테무친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부족의 핵심에서 튕겨져 나왔고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테무친에게 이복 동생까지 해서 동생들이 5명이 있었는데 죽은 부족장 예수게이의 자식들이라는 이유로 암살당할 뻔도 많았으며 타 부족들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뻔도 했죠. 오죽하면 자기가 낚시한 생선을 이복형 한 명이 훔쳐서 몰래 먹다가 테무친이 그 형을 활로 쏴 죽여버리기도 했다죠. 그렇게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겨우겨우 어찌어찌 모은 말 9마리를 모아 입에 풀칠을 하고 샀는데 한 번은 말들을 도둑맞은 일이 있었어요. 테무친은 말 도둑을 찾던 중 우연히 범인을 목격한 또래 아이와 함께 도둑을 잡는 데 성공했고 테무친은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사례를 주려고 하자 이 아이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둘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으니 이 아이의 이름이 보우르추였죠. 보우르추는 평생 테무친의 옆을 지킨 테무친의 오른팔이 됩니다. 테무친이 보르지기트 부족을 되찾으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당장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테무친은 예전 혼사가 오갔던 옹기라트 부족을 다시 찾아가 약속되어 있던 부족장의 딸 보르테와 혼인을 요구합니다. 두 부족 간의 결행 동맹에선 상당한 지참금이 왔다 갔다 해야 했지만 테무친은 한 푼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옹기라트의 부족장은 일찌감치 테무친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있었고 옹기라트의 부족장은 딸 보르테와 테무친을 혼인시킵니다. 보르테와 결혼하면서 오히려 옹기라트로부터 받은 지참금을 가지고 청년의 테무친은 케레이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케레이트의 부족장은 테무친의 죽은 아버지 예수게이와 의형제를 맺은 토오릴칸이었는데요. 유목사회에서 의형제를 체결하는 것을 안다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토오릴칸이 자기 삼촌에게 부족을 빼앗길 뻔했을 때 토오릴칸은 테무친의 아버지 보르지기트 부족에 예수게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게이 덕분에 토오릴칸은 케레이트 부족을 되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연호로 토오릴칸은 예수게이와 안다의 맹약을 체결하며 당신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게이 아들이 찾아오자 토오릴칸은 테무친과는 부자이해를 맺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토오릴칸의 케레이트 부족은 테무친을 보호해줄 것을 약속해줍니다. 테무친이 케레이트 부족의 토오릴칸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메리키트 부족이 테무친의 가족을 공격하고는 테무친의 아내 보르테를 납치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테무친은 바로 케레이트 부족을 찾아갔고 토오릴칸은 테무친에게 2만의 군대를 빌려주었죠. 토오릴칸이 빌려준 군대와 더불어 테무친의 복수전에 함께 가담한 부족이 있었으니 자지라트 부족의 자무카였습니다. 자무카는 테무친이 어릴 적 이미 서로 만난 적이 있으며
서로 안다의 맹약을 체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자무카도 토오릴칸과 친분이 있었고 본인의 자지라트 부족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테무치는 토오릴칸의 부대와 친구 자무카가 합세한 병력으로 메리키트 부족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고 보우라 초원에서 승리하며 메리키트 부족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테무친의 첫 전투이자 첫 승리였죠. 보우라 초원의 승리로 테무친은 유목사회 나름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또 납치되었던 아내 보르테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되찾은 아내 보르테는 옛날의 보르테가 아니었는데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테무친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앞뒤 사정상 아내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수군대는 뒷말들이 많았고 의문투성이로 보르테가 임신한 이 아이가 테무친의 첫째 아들 주치입니다. 메리키트족 약탈 후 테무친은 키아트라고 불리던 자신의 출신 부족 보르지기트 부족 중에서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과 자무카의 자지라트 부족에 의탁하기로 하고 약 1년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자지라트 부족 내 테무친의 입지가 부상하자 이제는 키아트가 아닌 부족들까지 테무친을 따르기 시작했죠. 테무친의 친구 자무카는 테무친을 경계하였고 자무카와 테무친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르지기트 전체의 부족을 되찾겠다는 꿈을 꾸어왔던 테무친은 언제까지 자무카를 따르기만 할 수 없어 테무친을 본인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자무카로부터 독립합니다.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테무친과 동행했죠. 독립한 테무친은 흩어져 있던 키아트를 통합했고 키아트 외 보르지기트의 여러 귀족 부족장들을 찾아가 세력을 포섭합니다. 1189년 테무친은 귀족 부족장들의 추대에 힘입어 보르지기트의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테무친의 재기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양아버지나 다름없었던 토오릴칸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양자가 꿈을 이루었다는 훈훈한 마음이 아닙니다. 토오릴칸의 케레이트 부족이 당시 유목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울루스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자무카의 부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토오릴칸은 자무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테무친이 세력을 회복했으니 자무카를 상대할 수 있는 대항마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었죠. 토오릴칸 입장에선 참 고맙게도 테무친과 자무카 사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테무친이 관리하는 말 목장에 도둑이 침투해 말을 훔쳐간 적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아보니 자무카의 친척동생이었던 겁니다. 테무친은 말을 훔치려고 했던 자무카의 친척동생을 죽이며 충돌은 불가피해집니다. 테무친과 자무카 양측 모두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테무친, 자무카 모두 각각 13개의 익을 구성했죠. 이기란 유목사회에서 원형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부대 단위로 13익은 약 3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양측 병력 수는 대동소이했으며 자무카는 테무친의 부족과 악연이 있는 타이치오트 부족까지 끌어들입니다. 1190년 테무친과 자무카는 달란발주트 초원에서 맞붙었죠. 테무친과 자무카의 첫 정면 승부였고 양측이 서로 큰 피해를 봤지만 도주한 쪽은 테무친의 부대였습니다. 전투 후 자무카는 테무친에게 붙은 치노스족의 포로들 70명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여 분풀이를 했다죠. 테무친과 자무카가 13익의 부대로 싸웠다고 해서 이 전투를 13익 전투 혹은 싸움이 일어난 장소를 따와 달란발주트 전투라고 부릅니다. 13익 전투의 패전으로 테무친을 따랐던 13익 중 절반 이상이 테무친을 떠나버립니다. 이후 몇 년간 테무친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때문에 숱한 추론들만 무성한데 그간 테무친은 와해되어 있던 부족을 어떤 식으로든 복구하는 데 힘을 썼을 것으로 보이죠. 테무친이 다시 재기한 건 1196년의 일이었습니다. 테무친이 돌아왔으니 자무카가 확실하게 테무친을 꺾기 위해 다시 나섭니다. 그런데 테무친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으니 바로 양아버지처럼 따랐던 토오릴칸이 자무카와 함께 테무친을 토벌하러 군대를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테무친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당시 중국에는 중국인 한족의 왕조 남송이 중국 남방에 있었고 중국 북방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196년 금나라의 6대 왕제 금장종이 케레이트의 부족장 토오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몽골 초원에 지금 몽골족들이 각축전을 벌이니 금나라가 초원지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금나라는 토오릴칸을 유목민족 사회의 전체 칸으로 공식 임명해 줄 테니 튀르크계 유목민들이었던 타타라인들을 섬멸해달라고 했습니다. 토오릴칸은 금나라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금나라는 토오릴칸에게 유목사회의 왕이란 뜻의 옹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옹칸은 1198년부터 타타르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는데 그때 옹칸이 내세운 선봉장인 테무친이었습니다. 테무친은 타타르인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죠. 아버지 예수게를 살해한 게 타타르인이었잖아요. 테무친은 타타르인들을 괴멸시켜버리고 약탈했습니다. 테무친의 성공적인 차차르 원정으로 옹칸의 위상은 더욱 올라갔고 옹칸은 그런 테무친을 총애했죠. 차차르 원정을 마친 옹칸은 이번에도 테무친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몽골 초원지대에 퍼져있는 부족들 통합전쟁에 나섰습니다. 거의 모든 전투에서 테무친의 부대를 지휘했으며 점차 테무친의 전투 경험과 역량도 발전합니다.
태무친의 승승장구를 눈여겨 신경 쓰던 자무카는 본인의 자제라트 부족 포함 자신을 따르는 기타 부족장들의 추대로 1201년 스스로 칸을 자칭했습니다. 한 번은 태무친이 유목사회의 또 하나의 거대한 부족이었던 나이만족과 전투 중일 때였습니다. 자무카가 옹칸에게 태무친이 나이만 적장과 내통한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이간질을 한 겁니다. 이러자 옹칸은 태무친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전투 도중 태무친의 부대만 놓고 말도 없이 철수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태무친은 나이만족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불에 기름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으니 옹칸과 태무친의 화해를 위해 옹칸은 자신의 딸과 태무친의 아들을 그리고 옹칸의 손자와 태무친의 딸을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옹칸의 아들이 자기 가족과 태무친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태무친을 욕보인 일이 있었죠. 심지어 옹칸은 결혼식을 통해 태무친을 암살하려고 하던 계획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옹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초원지대 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무카 역시 빠지지 않고 옹칸에게 합류했죠. 1203년 결국 옹칸의 케이트 부족을 필두로 한 여러 부족이 참여한 연합군은 카라칼디드 사막에서 태무친의 부족을 공격했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태무친은 대패배를 한 뒤 도주했습니다. 태무친에게 최악의 패전이었으며 유능한 측근들도 다 전사했죠. 태무친은 치욕스럽게 도망치며 발주나 호수에 이르러서야 겨우 따돌립니다. 태무친과 함께 발주나 호수로 무사히 도망친 사람은 고작 19명. 하필 또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의 몰골은 진흙과 피로로 더러워진 만신창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 19명은 흙탕물을 마시고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을 죽여가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반드시 이 치욕을 갚자고 맹세를 합니다. 태무친은 하늘에 이렇게 외쳤는데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와 함께 고난의 대업에 참가한 모든 병사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날 이후로 나의 맹세를 저버린다면 이 흙탕물처럼 나를 죽이소서. 이때의 맹세를 발주난 맹약이라고 하며 발주난 맹약은 태무친의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주나에서 태무친은 겨우겨우 와해된 부대를 다시 모았는데 그 수가 2600 정도였습니다. 태무친이 굽타산에 깃발을 세우자 태무친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깃발을 보고 다 같이 모여들었던 거죠. 태무친과 결사대는 옹칸이 황금 장막을 치고 연회를 베푸며 경계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를 기습해 3일간을 주구장창 싸웁니다. 죽음을 각오한 태무친의 결사대들은 케레이트족을 괴멸시켜버렸으며 옹칸과 옹칸의 아들 센굼 그리고 자무카는 도망칩니다. 옹칸의 아들 센굼은 부하의 배신으로 살해당했고 옹칸은 나이만족으로 갔으나 옹칸의 거지같은 초라한 모습을 본 나이만 부족의 병사들이 믿지 않고 옹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죠. 자무카만이 나이만족으로 무사히 도망쳤고 아직 남아있던 반태무친 부족들은 전부 나이만족으로 집결했습니다. 이젠 태무친에겐 나이만 부족과의 전투만이 남아있었죠. 나이만 부족의 부족장은 타양칸이었습니다. 태무친과 타양칸의 싸움은 몽골기 유목민 사회에서 유일한 패권자를 둔 최종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만 부족 쪽에는 자무카도 있었죠. 태무친과 자무카의 오랜 싸움에 종집으로 찍는 전투이기도 했답니다. 정확한 양측 병력을 알 수는 없지만 태무친의 병력이 훨씬 적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무친은 야밤에 병사들이 모닥불을 많이 피우게 해 병력 수가 많아 보이기에 교란합니다. 타양칸의 나이만 부족은 태무친의 부대를 산속으로 유인할지 혹은 평원에서 정면 승부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타양칸은 산기슭에는 진을 치고 본인의 아들을 평원으로 보냅니다. 태무친은 차키르마우트에서 화살 공격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나이만족의 선봉대들이 화살 세례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선봉대의 전열이 흐트러졌을 때 태무친은 정예 기병대들을 투입시켜 선봉대를 무너뜨렸죠. 나이만 부족의 본대가 일제히 진격했으나 선봉대를 무너뜨린 태무친의 기병대 중심 전 병력이 사기 충천하여 그대로 충돌, 밀리는 쪽은 나이만 부족이었습니다. 평원에서 기세를 잡은 태무친의 부대는 타양칸이 있는 산 기슭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산 기슭에서 타양칸의 나이만 부대는 연전 연패를 거듭하다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수많은 병사들을 잃었죠. 1205년 몽골기 유목사회의 마지막 전투 차키르마우트 전투에서 태무친은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몽골계를 통일해냅니다. 자무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무카는 러시아까지 도망치다가 부하들의 배신으로 포박된 채 태무친에게 압송되었습니다. 태무친은 자무카를 바친 자무카 부하들에게 어디 감히 자기 상전을 배신하느냐며 그들을 죽여버리곤 자무카를 살리려고 했으나 자무카는 죽음을 요구했죠. 다만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에 태무친은 말로 밟히게 하여 자무카를 처형했습니다.
차키르마우트 전투를 끝으로 옹기라트, 타이치오트, 케레이트, 자지라트, 메르키트, 나이만 등 한때 이름을 알렸던 강성 울로스들을 테무친이 전부 포섭하거나 복속시키거나 평정했습니다. 이젠 테무친만이 유일무이했습니다. 1206년 몽골계 유목사회 대족장들이 모여 쿠릴타이라는 족장회의에서 테무친을 모든 몽골계 유목사회를 대표하는 칸으로 옹립하자는 여론이 모입니다. 테무친은 마침내 징기스칸이 되죠. 징기스칸은 사해의 군주 혹은 왕 중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칭의 뜻은 강하고 단단한 것이며 칭기스는 그 복수형이라는 설등이 있습니다. 국가 이름은 예케 몽골 울로스, 즉 대몽골 제국이라 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계 유목민족들을 통합하고 대몽골 제국이라는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을 만들면서부터 몽골이란 민족의식이 각성했죠. 기록에서는 테무친의 키가 컸고 체격은 탄탄했으며 이마가 넓고 고양이 눈을 하였으며 말년에는 수염을 길렀다. 유년기의 방랑, 매서운 추위와 숨막히는 더위에 대한 저항력, 비상한 참을성, 패배, 후퇴, 포로 상태에서 부상과 학대에 개의치 않음은 모두 징기스칸의 놀랄만한 생명력을 입증한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칸으로 등극한 후 오늘날 키르기즈스탄을 이루는 튀르키 유목민 키르기즈족과 몽골 북서부 튀르크의 영향을 받은 몽골계 숲의 유목민 오이레트 부족마저 통합했습니다. 키르기즈족과 오이레트는 몽골보다는 중앙아시아 쪽에 더 가까웠던 만큼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틀 수 있었죠. 몽골군을 포함해 유목민들의 주력은 당연하게도 기병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탄 궁병들이 화살을 퍼붓고 적의 대열을 자극한 뒤 파르티안 샷을 구사하며 후퇴를 하면은 대기하고 있던 기병 주력군들이 추격해오는 적군을 섬멸하는 망구다이 전술 혹은 히트앤런이 전형적인 유목민족 전투의 전술이었죠. 여러 겹의 대열을 만들어 각 대열별로 순서대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형태였죠. 말이 아쉽지 후퇴하는 타이밍과 반격에 나서는 타이밍 잡기란 이 전적으로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 지휘와 판단 면에서 징기스칸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자, 몽골 초원을 전부 장악한 징기스칸은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와 일대 결전을 벌이기 위해 출정합니다. 1206년 몽골종을 통합한 테무친은 대족장회의 쿠릴타이 회의를 통해 징기스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저 힘으로만 몽골족을 통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부족을 구성하는 조직체계를 개편합니다. 군사체제와 행정체제를 일원화하는데요. 징기스칸의 군사행정 편성제도는 십진법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기병 10명을 묶어 10호, 10호 10개를 묶어 100호, 100호 10개를 묶어 1000호, 그리고 1000호 10개를 묶어 만호로 묶었죠. 그리고 각각의 10호, 100호, 1000호, 만호에는 장을 줍니다. 징기스칸이 갓 대몽골 제국을 수립했을 당시 총 4개의 만호와 95개의 천호가 있었다고 하죠. 십진법에 의거한 편성제도는 징기스칸이 처음 만들었다기보다는 유목사회에서 원래 내려오던 전통이었으며 이것을 징기스칸이 흡수 확장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만주족의 8기군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각 호의 장들은 그 내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호장들은 바뀌기도 하였고요. 그러니까 각 호장들은 귀족적 특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기에 유목사회의 귀족적 체제는 사라졌으며 호장들은 호 내에선 구성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몽골계 유목부족들은 시족끼리 모여 부족을 이루었기에 가문이 비대하게 커져 귀족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했답니다. 십진법 단위의 구성 방식으로 징기스칸은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죠. 그간 몽골 통일 전쟁은 여러 부족들이 배신과 동맹을 반복하고 또 연합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징기스칸은 효율적인 전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력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부족제 개편이었죠. 징기스칸의 부대에는 여러 다양한 기능의 특수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친위부대, 캐식. 처음 징기스칸이 캐식을 조직할 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징기스칸이 한창 날릴 때는 1만 명까지 증강시켰죠. 캐식에 소속된 병사 1명의 지위가 천호장의 지위보다 우월했으니 징기스칸의 친위대 캐식은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직책이었답니다. 징기스칸에겐 또 하나의 강력한 부대 조직이 있었는데요. 바로 행정부대였어요. 유목인들은 필연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계 유목민들의 이런 한계를 깨닫고 위구르인들로 구성된 행정부대 타마를 조직합니다. 위구르인들은 과거에 위구르 제국을 건국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적된 행정자료가 많았거든요. 위구르인들이 대몽골 제국의 공직자로 임명되면서 몽골은 행정체계를 만들고 법령을 반포하는 등 빠르게 문명화되어 갔으며 위구르 문자를 받아들여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다가 추후 이를 바탕으로 몽골인 고유의 문자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징기스칸에겐 4마리의 준마와 4마리의 사냥개라는 이른바 사준사구라고 불리던 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을 꼭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8명은 충성심뿐 아니라 전투 지휘술의 용맹함까지 모두 갖춘 징기스칸의 비장의 무기들이었죠. 4마리의 사냥개들은 제베, 수부타이, 쿠빌라이, 젤메 4사람으로 기록에선 칼 채찍을 갖고 다니며 말이 아닌 바람을 타고 다니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4마리 사냥개들 중 대장격은 제베였습니다. 제베는 징기스칸 부하들 중 가장 싸움을 잘했다고 하며 원래 징기스칸을 죽이려던 암살범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타고 있던 말에 화살을 맞춰 낙마시켰는데 붙잡히고도 당당한 모습에 징기스칸은 감격해 화살촉이라는 뜻의 제베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그를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사냥개는 수부타이로 한 번 전쟁에 임하면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죠. 평생 징기스칸을 따라다니며 32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61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쿠빌라이. 훗날 원나라를 만드는 쿠빌라이 칸과는 동명이인으로 한때 자무카의 부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젤메, 수부타이의 친형이죠. 원래 대장장이 출신으로 어릴 적 징기스칸과 어울렸으며 동생 수부타이를 소개해준 사람이 젤메였습니다. 젤메는 징기스칸이 전투 중 적화살에 맞자 입으로 독을 전부 빨아냈다고 할 정도로 징기스칸은 젤메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답니다. 단 젤메는 몽골 제국 수립 직후였던 1206년 몽골 제국에 저항하는 소수 부족들을 토벌하는 도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4명의 사냥개들이 싸움꾼들이었다면 4마리의 준마는 부대 통솔 능력을 갖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징기스칸이 어렸을 적 말 도둑 맞았을 때 테무친을 도와주었던 보우르추가 있죠. 보우르추는 테무친의 오른팔이자 브레인으로 거듭났고 몽골 제국 수립 당시 4명밖에 없던 만호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훗날 보우르추의 가문은 원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권세 가문이 됩니다. 보우르추는 화가 난 징기스칸을 유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준마는 무칼리.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군대를 좌익, 우익, 중앙군으로 나누었는데 좌익 담당 지휘관이 무칼리였습니다. 세 번째 준마는 보로클. 과거 징기스칸 최악의 패전이었던 카라칼지드 사막 전투에서 징기스칸과 징기스칸의 아들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보로클은 주로 군량미를 운송하는 보급부대를 책임졌습니다. 마지막 준마는 진념의 사나이 티라운입니다. 티라운은 징기스칸마저 놀랄 정도로 전투에 있어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물러남이 없었다고 하네요. 사준사구 8명 중 전부는 아니지만 한때 징기스칸을 죽이려거나 혹은 적장의 부하 출신들이 많죠. 출신 부족도 천차만별이고 합류했던 시점도 다 다릅니다. 징기스칸은 혈연, 인맥, 출신 등 사람의 뒷배경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과 패기 그리고 충성심만으로 사람을 바탕했죠. 유목 초원지대를 모두 통합한 징기스칸은 이제 중국 중북방을 차지하고 있는 여진족의 금나라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엄연한 거대한 국가였어요. 여태껏 징기스칸이 쌓아온 부족 단위의 유목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징기스칸은 금나라에 앞서 오늘날의 중국 간수성과 칭하이성 등 중국 서부에 걸쳐있던 서하를 먼저 공략하기로 합니다. 서하는 티베트 계열의 탕구투족이 세운 정복왕조 중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유목민족사 사막의 왕조편을 참고해주세요. 징기스칸이 금나라와 싸울 때 혹시 서하가 금나라를 도와 협공해 온다면 곤란해서 서하부터 공격했습니다. 1207년 태무친이 징기스칸으로 등극하고 1년 후 바로 서하로 쳐들어가는데 서하도 나름 국가였기에 첫 원정은 징기스칸의 실패로 끝납니다. 1209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2차 원정을 나가서는 징기스칸이 서하의 수도를 포위해버리고 지구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외무역의 의존도가 높았던 서하는 지구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징기스칸에게 항복해버리고 말았죠. 징기스칸이 서하 공략에 애를 먹은 이유 중 하나는 몽골족은 공성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하 전쟁을 기점으로 징기스칸은 앞으로 왕조를 상대할 때에는 공성전에 걸맞는 새로운 편지와 무기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서하 원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병대 육성과 공성무기 제작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서하 원정을 기점으로 서하를 통해 위구르인들이 대거 몽골 사회로 유입되면서 행정 관료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금나라와의 전면전이 남아있었는데요. 금나라의 7대 황제 영제 위소왕은 징기스칸에게 알아서 복속하라는 서신을 사신단을 통해 먼저 보냅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이 금의 사신을 대우조차 안 해주자 금의 사신이 징기스칸에게 가서 지금 자기가 어느 나라 사신인지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재같이 어리석은 자가 옥저에 가당키나 하며 내가 그런 자에게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가? 1211년 본격적으로 징기스칸은 금나라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서하는 낙타 제공 등 경제적으로 징기스칸을 도왔고 예전 금나라가 멸망시켰던 요나라의 잔당들, 즉 거란족을 부추겨 금나라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킬 때 거란족들에게 자낙무도한 짓들을 좀 많이 저질렀거든요. 1211년 징기스칸의 부대가 금나라군과 오사보에서 만나며 전쟁이 개전하였습니다. 오사보 전투에선 징기스칸의 사구 중 한 명이었던 제베가 금나라군을 개박살냈습니다. 금나라 황족 출신의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흩어진 금나라 군대와 추가 지원받은 병력을 끌어모아 야호령이란 고개로 집결했습니다. 야호령이란 고개가 험준해서
이 40만 병력이 한데 모이지를 못하고 여러 곳으로 산계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4준 중 한 명인 무칼리가 금나라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사이 징기스칸의 본진이 곳곳에 퍼져있는 금나라군을 각계격파하면서 금나라군 40만 중 20만을 잃습니다. 야호령 전투에서 후퇴한 완한승유는 회화부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맞붙었지만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서 금나라군 전체가 전멸 수준으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징기스칸은 금나라 북방의 여러 도시들을 파괴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거란족이 말썽을 피웠습니다. 몽골족과 함께 금나라 전쟁에 가담했던 거란족이었지만 정작 금나라의 기세를 꺾어버리곤 더 이상 몽골족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며 1213년 요하 부근에서 요나라를 재건국해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은 4준 중 한 명이었던 무칼리를 바로 요하로 보냈습니다. 하필 시베리아 부근에서 일부 유목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정보에 징기스칸은 그쪽에다가도 병력을 뺄 수밖에 없었고 금나라 전선은 잠시 멈추죠. 1213년 금나라 내부에서는 몽골족을 상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쿠데타가 일어나 영제 위소왕이 폐위되고 금선종이 즉위했습니다. 금나라가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재침합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포위하고는 인근 대도시들을 초토화시켰죠. 수도 포위가 길어지자 금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징기스칸에게 배상해주는 조건으로 포위를 풀기로 합니다. 얼마 안 있어 금선종은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기자 징기스칸은 금나라의 2000도를 전투 준비로 간주해 다시 한번 베이징을 포위했습니다. 몽골족이 베이징을 포위하고 외부로의 길을 전부 다 차단하자 베이징은 기아에 시달렸고 베이징 내 금나라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기까지 했다죠. 결국 1215년 베이징은 징기스칸에게 함락되었습니다. 한편 요하를 깨부수고 다니던 무칼리는 거란족들이 다시 세운 요나라를 거의 정벌합니다. 대부분의 거란족은 몽골군과 싸우다 절멸했지만 과거 요나라 황족 출신의 야율 초제는 징기스칸에게 귀순하면서 몽골 제국의 정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였고 오늘날에는 야율 초제를 몽골 제국의 명재상으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란족 잔당들이 1216년 고려로 도망쳐왔거든요. 거란을 추격하던 몽골군도 고려로 들어오는데 이때가 고려와 몽골의 첫 접촉이었죠. 이제 수도 카이펑을 노리려고 했으나 서역에서 징기스칸의 몽골에 이빨을 들이미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서요였습니다. 서요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멸망당할 무렵 황족 야율 대석이 요나라를 이탈하여 중앙아시아 쪽에서 새롭게 세운 요나라로 카라키타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 징기스칸이 몽골 통합전쟁에 나섰을 때 나이만 부족을 상대로 한 전쟁이 최종전이었죠. 나이만 부족의 부족쟁이었던 타양칸의 아들 쿠출루크가 이때 도망쳐 서요로 넘어갔었습니다. 서요의 황제는 도망쳐온 쿠출루크를 받아주었는데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쿠출루크는 쿠데타를 일으켜 황해를 찬탈해버리곤 징기스칸에게 서륙전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쿠출루크의 반역을 문제삼아 1218년 서요로 진격했습니다. 서요의 백성들 상당수가 이슬람교였는데 쿠출루크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혹독한 탄압을 하느라 민심을 잃었고 이때 징기스칸의 4마리 사냥개 중 제베가 2만의 군대를 이끌고 서요로 쳐들어갔습니다. 서요 백성들은 몽골군에게 환영했고 서요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서요까지 무너뜨리며 징기스칸은 서역, 즉 중앙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사 사막의 왕조편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서요 옆에는 호라즘 왕국이라는 이슬람 국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아우르던 호라즘 왕국은 이슬람 서아시아의 신흥 패권 국가였죠. 서요가 몽골군에게 망하는 걸 보고선 호라즘의 술탄 무함마드 2세가 먼저 징기스칸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호라즘과 몽골은 서로 사절단을 주고받았지만 호라즘 내 오트라르의 영주가 몽골 사신단에 습격한 후 재산을 탈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징기스칸이 오트라르의 영주를 처벌해달라고 호라즘 왕국의 술탄 무함마드 2세에게 항의차 사절단을 보냈는데 갑자기 무함마드 2세의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무함마드 2세가 징기스칸의 사절단 중 몇 명을 죽이고 몇 명은 수염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어찌됐든 징기스칸에게 모욕을 준 이번 사태를 징기스칸이 그냥 좌시할 수는 없었고 징기스칸은 20만의 병력으로 친정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발달이었던 오트라르로 들어가 민간인 포함 대학살이 벌어졌고 징기스칸은 오트라르 영주의 얼굴에다가 금을 녹인 물을 부어 죽여버립니다. 무함마드 2세도 40만 군대를 동원해 징기스칸을 막았지만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쓸려나갔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도 사마르칸트로 도망쳤는데 사마르칸트도 얼마 못 가 징기스칸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나름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호라즘 왕국이었거늘 징기스칸의 침공 단 한 번 만에 지옥이 되어버렸죠. 무함마드 2세는 도망쳤고
아들 잘랄우딘이 인도에서 반격을 준비하지만 징기스칸은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무함마드 2세를 추격하게 하는 한편 본인은 직접 인도 겐지스칸까지 가서 잘랄우딘의 세력을 괴멸시킵니다. 잘랄우딘은 끝까지 투항을 거부하며 탈출했는데 잘랄우딘의 결의를 높이 산 징기스칸은 굳이 잘랄우딘을 수색하지 않았다죠. 한편 도망치던 무함마드 2세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무함마드 2세가 죽었으니 추격 임무를 맡던 4마리의 사냥개 중 제베와 수부타이의 작전도 끝이 나야 했지만 호라즘 왕국 평정으로 기왕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김에 두 사람은 1221년 2만 5천의 기병대를 이끌고 지금의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를 거친 후 지금의 러시아 스탈린그라드가 있는 볼가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당대 유럽에서 알아주던 그루지아 기사단이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와해되어 준비하고 있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대로 러시아까지 진격해 키예프 루스 공국 8만 명을 볼가강에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키예프 루스 공국은 킵차크 반도와 카프카스 일대의 유목민족들과 연합해 처음엔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에서 몽골군과 대치하였습니다. 키예프 루스 공국 병사들도 드네프르강에서 혼쭐이 났으며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비백산하여 자멸하는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몽골군에게 끝까지 대항하려던 루스족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몰려들었고 몽골군에게 협조적인 루스족들은 기존의 키예프가 아닌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모스크바 공국을 만들면서 모스크바 공국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훗날 모스크바 공국은 러시아로 발전하고 우크라이나 서부로 쫓긴 루스족들이 우크라이나로 발전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찢어지는 기점이 바로 이 몽골군의 공격을 받을 때였죠. 키예프 루스 공국과 싸운 후 제베와 수부타이는 귀국하지만 귀국 도중 1224년 제베가 사망하고 1225년 수부타이가 징기스칸과 합류해 다시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징기스칸이 서정을 중단시키고 수부타이를 귀국시킨 건 탕구투족의 정보광조 서하가 반란을 일으켜서였습니다. 징기스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배신이잖아요. 1226년 징기스칸은 서하를 멸망시킬 요량으로 재침공하여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을 아주 분쇄해버립니다. 이제 수도만 남은 시점에서 60세의 노구였던 징기스칸이 낙마사고를 당한 후 몸을 회복하지 못하는데요. 병사와 신하들은 치료를 위해 정벌을 중단하고 귀국 제안을 했지만 징기스칸은 끝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죽을 경우 죽음을 비밀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지 못한 징기스칸은 1227년 눈을 감습니다. 징기스칸의 마지막 유언으로 서하의 수도를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며 함락 후에는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징기스칸 사후 몽골군은 징기스칸의 죽음을 숨긴 채 전쟁을 이어나갔고 서하의 수도 성문이 열렸을 때 징기스칸의 유언에 따라 몽골군은 황족 포함 전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무덤은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원사에는 기련곡에 징기스칸을 매장했다고 하지만 이 기련곡의 위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생전 보르칸 칼도산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건 추측일 뿐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로서도 징기스칸에 대한 대우 및 평가를 고려해 볼 때 징기스칸의 무덤을 조성했다면은 거의 전 세계인이 보고 놀랄 정도의 웅장한 무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의 유능한 고고학자들도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뜻은 징기스칸의 무덤을 크게 짓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예 무덤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 모를 도굴이나 훼손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징기스칸의 무덤을 평지로 만들어 숨겨버렸다는 설도 있죠. 징기스칸의 무덤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뭔가 징기스칸스럽지 않나요? 징기스칸의 죽음 다음 최대의 화두는 후계 문제일 텐데요. 몽골족뿐 아니라 장자승계 원칙이 없는 유목민족들은 한 명의 칸이 죽을 때 그 일가 가족들이 차기 칸을 잇기 위해 경쟁하는 고질적인 내분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통합전쟁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과 동맹의 징표로 이 부족장들의 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징기스칸의 정실 부인 보르테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몽골의 2대 칸은 세 번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아버지의 정체를 알 수 없다던 장남 주치는 평생 뒷말에 시달려야 했지만 정작 징기스칸은 주치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고 주치의 친부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지 않았죠. 주치도 아버지 징기스칸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습니다. 주치는 주로 바이칼 호수 인근에 거주하던 키르기즈족 토벌 전선을 도맡았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의 서정이 끝나고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영토를 각각 분봉해 주었는데 장남 주치에게는 러시아와 러시아로 이어지는 카프카스 지역을 분봉해 주었습니다. 카프카스 지역을 분봉받은 주치는 분봉받은 영지에서 나오질 않았으며 징기스칸의 호출에도 불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징기스칸은 주치의 출신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 차가타이는 주치를 친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가타이와 주치의 형제 싸움이 아주 골이 깊었는데요.
차가타이는 틈만 나면 형 주치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차가타이가 야속한 점도 있지만 차가타이도 역시 매우 유능했습니다. 차가타이는 몽골 제국의 법전 편찬 및 집행을 담당했는데 차가타이는 매우 엄격한 법치주의자였으며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법에 특혜를 두지 않았다죠. 차가타이는 징기스칸에게 남부 중앙아시아를 분봉받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은 툴루이입니다. 징기스칸의 후계를 두고 깊이 고민하던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으며 귀족 대족장들도 툴루이를 지지하는 수가 더 많았다고 하죠. 징기스칸이 죽은 뒤 서하 멸망을 마무리짓고 형 오고타이가 이대칸이 되기까지 임시 칸 역할을 했던 것도 툴루이였죠. 하지만 징기스칸은 생전 툴루이가 아닌 오고타이를 후계로 점찍었고 아버지 말을 가장 잘 들었던 툴루이는 결과에 승복하고 불만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툴루이가 어마어마한 술 중독자여서 이게 후계자로 임명되지 못한 결점으로 작용했다죠. 그리고 후계를 이은 세 번째 아들 오고타이. 오고타이는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징기스칸이 일찍이 후계로 염두에 두고 있었죠. 첫째 주치와 둘째 차가타이가 맨날 싸우니 후계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징기스칸이 주치도 차가타이도 아닌 다른 아들을 후계로 미는 것이었죠. 1227년 징기스칸 사후 막내 아들 툴루이가 임시칸을 수행하다가 1229년 대족장회의 쿠릴타이에서 툴루이가 징기스칸의 생전 계획에 따라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면서 세 번째 아들 오고타이가 징기스칸의 뒤를 이어 2대 칸이 됩니다. 오고타이 칸 재위기에 몽골은 징기스칸보다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하는데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